자, 이제 1897년 운명의 10월 12일 대한제국 이야기입니다. 집을 세웁니다. 드디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가끔 이렇게 앞에다 프로젝트에다가 이 사진을 걸면 빨리 치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보기 싫다고. 대한제국은 어찌 보면 반동과 허영입니다. 이제 반동하다 못해서 허영으로 끝나버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극기무체가 만들었던 그 200가지가 넘는 의안이 완전히 무효가 되고, 고종은 자기 아내가 죽자마자 러시아라는 다른 나라의 영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한제국은 제국이 섭니다. 잘못이 일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가 선 겁니다. 세워진 과정이 좀 급박합니다. 그해 10월 1일에 환구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저 지금 소공동에 있는, 그러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거를 어디 정할까도 얘기도 없었어요. 10월 1일에 위치를 정하고 7일에 저 관청을 만들고 10날에 대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숙종이 저 창경궁 저 끝에, 창덕 끝에 있다는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데, 대보단에 가서 명나라 황제들한테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도 이제 동막습니다. 이렇게. 10월 1일에 처음 장소를 정하고 나서 공사를 끝내고 10월 12일 밤에 천재를 올리고 13일에 황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일 만에 한 국가의 의례가 입안이 되고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이듬해에 독립혁표라는 게 있어요. 용케 갑신정변 때 미국으로 망명을 갔던 서재필이 돌아옵니다. 이제 서재필의 꿈은 입헌군주제였어요. 갑신정변 때도 그 사람들의 야망은 입헌군주제였습니다. 군주라는 걸 버릴 수가 없었죠. 그 당시 시대 정치론은. 그런데 서재필이 자기네 꿈이 왜 좌절됐나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나중에 회고를 한 게 있어요. 왜 갑신정변에 실패했나? 그거는 개화나 개혁의 무지몰각한 민중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몰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잘못 들으면은 이 엘리트의 오만처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대중이 각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성급하게 근대화를 시도했다는 뜻이에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벌써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이전부터 서양과 유럽과 계속 교류를 해왔었거든요. 계속. 뭐 소년들을 바티칸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사람들을 상주를 시키면서 계속 유럽 문명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에 대한 저항이 훨씬 덜했고 훨씬 쉬웠죠. 근대화하는데. 그런데 조선에서는 그 위정척사파들의 위대한 활동과, 그리고 까막눈 100명 중에 95명이 글을 못 읽는 그 무지몽매한 시대 탓에 조선 사람들이 개화가 뭔지 근대가 뭔지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앞세워서 사람 칼로 찔러 죽여가면서 근대화하자 이러니까 될 턱이 없죠. 너무 성급했던 겁니다. 그거를 서재필이 미국에서 그렇게 이를 갈고 있다가 고종하고 아다리가 맞아서 독립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든 겁니다. 자, 우리 드디어 민중부터 먼저, 이 사람도 먼저 개화가 뭔지 가르쳐주고 서로 토의를 하고 쉐어링을 한 이후에 우리가 조금 시스템을 바꾸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3월 10날에 그 이전에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만든 이후 98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서고 5달 뒤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종로에서. 그랬더니 온갖 사람들, 그때까지 말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회장은 백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나온 얘기들이 이제 막 입헌이니 어쩌니 뭐 하자 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만민공동이 아니라 관민공동회, 대한제국의 대신들까지 참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10월 28일인데 이미 그 전에 와서 2년을 있어 보니 서재필이 이게 자기가 기대했던 게 아니거든요. 글러먹었구나.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였던 제이슨 이 필립 제이슨은 돌아가 버립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복귀를 하죠. 그리고 10월 28일에 마침내 관민공동회에서
입헌군주제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고종이 제일 싫어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독립회를 해산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2월 10날 최익현이 한참 있다가 무슨 뭐 경복궁 정려인이 뭐니 이럴 때는 계속 쭉 죽이고 있다가 또 갑자기 튀어나와서 서재필과 여러 사람들을 죽이라 처형하라고 상소를 합니다. 왜 또 나와서 개화를 하자는 이딴 소리를 하느냐. 그러고 크리스마스 날 독립협회 임원들을 다 체포를 하고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립니다. 저 때가 어찌 보면은 조선이 근대화되는데 마지막 길목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근대화할 수 있는. 이후에 이듬해 5월 달에 다보개혁정부에서 폐기시켰던 연좌제를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각국의 공사, 주재에 있는 외국인 공사관들이 저거는 진짜 안 될 말이다. 그래서 저거를 일본 공사가 대표로 가서 연판장을 들고 와서 고종한테 이건 안 된다 해서 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법규교정서라는 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이게 입법기관입니다. 법규를 만드는 고종 명에 의해서. 그게 7월 2일입니다. 그리고 8월 17일 한 달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첫 법령을 여기서 만든 첫 법령이 나옵니다. 그게 대한국 국제라는 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뭐 최초의 헌법이니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고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1조는 좋아요. 대한국은 자주 독립국이다. 2조부터는 대한국은 전제정치국가니라. 3조 대왕제는 무한한 군권. 4조는 대왕제 군권을 침수하는 행위는 처벌한다. 5조 대왕제는 육해군 통솔한다. 대왕제는 법률 제정 반포 집행한다. 대왕제는 각 큰 부처와 각 부서의 관제를 제정한다. 대왕제는 문무관의 출첩과 임면을 가진다. 대왕제는 선전과 강화와 약조 체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니까 정조 이후에 세도 정치 세력들이 나눠 먹고 있던 권력을 대원군이 왕 쪽으로 모으고 나머지 권력을 분산을 시켜놨더니 고종이 그거를 다시 노론과 민시척초한테 집중을 시키고 마침내 1인 자기한테 집중을 시킨 겁니다. 1인 독재가 입법에 의한 독재를 완성시켜버린 겁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법으로 모든 독재가 완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 조선이라는 국가는 국가라는 게 존재했었거든요. 국가는 왕실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거는 예컨대 태조 고황제가 풍찬 노숙을 하면서 만든 나라다. 이걸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신하들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국가에서 국자가 사라져버리고 가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의 재산은 이 황제의 재산이 돼버린 겁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이게 나중에 을사조약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고종이 이또한테 밀리는 그런 빌미가 되죠. 이에 대해서 그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외교보고서가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대한제국을 주재하지 않고 도쿄에서 계속 그 주재를 하면서 한국의 대행으로 보는 서류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이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절대군주 지배하에 이 나라가 현재 혼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앞으로 본국에게 확실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법에 대한 독재가 완성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호조가 됐든 탁지부가 됐든 따로 국가 운영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 재정을. 근데 황실 안에 내장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세금을 얻습니다, 또. 그리고 내장 원경이 있고, 이 내장원은 대장이 내장 원경이고, 국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돈을 찍는 사람은 전환국장입니다. 그리고 내장원이 소속인 광무,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광산업에 이제 손을 댔는데, 국가적으로. 그 감독을 맡은 사람도 감독이 있고, 또 탁지부 협판, 탁지부, 그러니까 대신이 아니라 협판, 차관. 대신이 없는 바람에 이 협판이 대신 서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실의 재부를 담당하는 내장원, 또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탁지부,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장들, 이 사람이 이용익이라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라 돈이 자기 돈이 돼버린 겁니다.
집사 하나 두고 1902년에 관리들 월급이 없는 거예요. 줄 돈이. 그랬더니 탁지부가 내장원한테 은화 8만 원을 빌립니다. 그랬더니 내장원이 그의 세금이 국세가 들어오는 대로 이 돈을 객각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탁지부 장관하고 내장원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용익이 여기도 도장 찍고 여기도 도장 찍으면서 그리고 이 탁지부 대신 자기한테 돈 들어오는 대로 갚아? 저게 나라가 아니죠. 당시에 미국 사람이 미국 공사관에 근무를 하다가 대한제국의 고문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관직 임용에 뇌물수수 관행이 너무도 심해서 일하는 거는 뇌물 대부업을 직업으로 삼는 일본인 임대업자까지 등장했다. 덕숭아비유 4대문 안에. 저게 나라냐? 저게 어떻게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리들이 매관매직하고 뇌물 받는 건 내가 봤어도 수없이 봤어도 간 나라가서 황제가 뇌물 받아 처먹는 건 처음 봤다.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게 외국인들한테까지 다 이렇게 비쳤으니까요. 무명잡세. 갑오개혁 때 드디어 조세 법정주의에 입각한 징세 정책이 나오는데 모두 법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 징사서 없다 그랬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고기, 소금, 선박, 인삼, 땔감, 풀, 갈대, 소나무, 밤, 대나무, 완도, 우뭇가사리와 서천, 연화, 함경북도, 염정까지 모두 세금이 매겨졌고 이 징수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관들이 그 옛날 봉건 시스템에 의해서 거둬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달사 공안하고 100을 걷어서 30을 올리고 70은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 1904년, 5년까지 계속 갔던 겁니다. 경제는 그랬고 군사는 군부가 따로 있는데 이게 지금 덕수궁입니다. 덕수궁 옆에 여기 큰 견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수부라는 군부 위에 군부를 더 만듭니다. 자기 황실 직속으로. 그리고 지방 진위대니 뭐 이런 것들을 양을 엄청 확대를 해요. 병력도 확대를 하고 군부 예산이 지금 보시죠. 국가 예산이 1,420여만 원인데 군부 예산이 518만 원입니다. 저거는 군사국가죠. 지금 북한보다 더 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저 병력이 있는 군사 대국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허당이에요. 이 사람이 요즘 말은 밀리타리 덕후였어요. 온갖 군대에서 무기를 사모읍니다. 프랑스 총, 독일 총, 일본 총, 영국 대포, 프랑스 소총. 그러다 보니까 각 부대마다 무기가 호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894년에 일본 애들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무기국에 가보니까 별의별 총들. 그 터미네이터 보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드르르 쏘는 총 아시죠? 그게 회선포라고 게틀링건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전 세계에 몇 대가 없던 총이었어요. 대포. 그게 8대가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거 참 안 됐다. 그걸 다 회수를 하고 그때 일본군이 그거를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챙겼죠. 챙기고 나니까 고종이 조금 이따 나와서 야 그거는 우리 전투할 때 쓰지도 않은 건데 앞서지 마.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겉만 의리의리하지 이게 속으로는 전투 능력이 없었던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기서 탄환이 모자라면 저기서 갖고 와서 여기 써야 되는데 탄환이 들어가지가 않고 부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또한 나중에 일본이 식민지화를 할 때 군사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걸 줄여야 한다. 이게 또 빌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드린 질문이 이겁니다. 막강 군사대국이냐? 아니라는 거죠. 무기를 쇼핑을 하고 그러니까 무기 체계가 대혼란이 빠지고 그 때문에 전투 수행이 불가능했던 그런 나라였죠. 또 여기에 또 이제 인사 문제가 벌어집니다. 8년 동안에 군부 대신이 34명이었습니다. 그 군부 대신 위에 그 원수부에서 제일 막강한 데가 군부실인데 군부실 총장이 저 5년 사이에 24명이었습니다. 저분 태반이 민씨였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민영환이었고요. 그리고 군사라는 게 원래 국방을 해야 되는데 치안과 황실을 수비하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민난 진압, 백성을 향한 총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사흘 뒤에 탁지부에서 우리 나라 국권이 비었다.
군색하다. 그러면서 의정부한테 예비비 1만 원을 더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같은 게 어떻게 쓰냐면 황제, 어보, 국세, 황금으로 만드는데 1,000냥 달라. 그리고 황실비는 따로 더 계상이 돼 있으면서 공식적인 황실 사업비는 또 국고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적자가 되니까 민간한테 또 세금을 더 두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동전을 자꾸 찍어내는 겁니다. 아까 이용익이 전환국이라고 만들어서. 그래서 전환국이 원래 인천에 있었는데 그게 동전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마포로 전환국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마포가 마포 종점입니다. 전차 종점입니다. 거기에서 소금, 돈 이런 거 날라서 이쪽으로 신을 갖고 오는 거죠. 이쪽 종점은 민비가 잠든 홍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무덤하고 금고하고 늘 있는 전철길이 1호선이었습니다.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고종 광무제라 그러는데 이 광무개혁이 광무제가 잘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철도도 만들고 전철도 만들고 전기도 들어오고 도로도 정비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공장도 만들고 상공학교도 만들고 의학교도 만들었다. 이 개혁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걸 가지고 개혁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놈들 뭐 했길래? 그러니까 저거보다 못했다 그러면은 그건 정상이고 저거는 잘한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걸 자꾸 이 종로통에다가 길 넓히고 종로통에다 전기 놓고 자기 궁궐에다가 전기 넣었다. 이걸로 자꾸 무슨 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광무개혁이 자주독립과 개혁을 위한 어떤 조직이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자꾸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고종의 실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실체는 자기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경복궁을 준공을 해놨는데 아관 파천 후에 거기를 안 들어가고 덕수궁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덕수궁이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집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궁궐을 지금의 궁궐보다 더 화려한 집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왕의 궁실을 이렇게 해야 임금의 지위가 더없이 엄하여 높고 낮은 구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까 기억나십니까? 경복궁을 새로 만들면서 새 전각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서 물은 이렇게 해야 한다. 물은 이렇게 한다는 소위 말하는 폼 잡기. 실질이 받쳐주는 폼이 아니라 저거밖에 안 보이는 그게 1874년이었는데 26년이 지나도록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맥켄지라는 사람이 우리 의병을 많이 취재했던 사람이고 대한민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94년부터 10년 동안 발전상에 놀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와보면. 하지만 전체적인 결과는 실망스럽다. 감옥에는 중세의 공포가 부활했고 백성의 목숨과 재산은 군주와 그 측근에게 내놓고 있다. 시스템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대 시민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법인데 사법은 더 브루탈한 그 상태였고 여타를 보강해서 시스템이 하나도 바뀐 것 없이 겉모습만 바뀌어놨더라 라고 평가를 했죠. 그게 생일 파티, 자기가 왕되고 40주년 파티, 또 덕수궁 새로 만들고 생일 파티 이런 걸 만드고 평양에 또 제왕은 외국 사례도 있는데 왕궁이 2개더라. 그러니까 평양에 궁궐 지어라. 사실은 러시아 쪽 친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이것저것으로 들인 돈이 809만 원이었는데 이 809만 원이 한 해 세출 예산보다 많았었어요. 나라 꼬물이 되니까 돈 자꾸 찍고 사고 만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점점 빵꾸가 나는 거죠. 실물이 자꾸 없어지고. 그래서 신기선이라는 의정부 참적이니까 지금 한 차관 보충될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작심으로 상소를 합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진 것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상소를 한 게 1904년입니다. 백성이 들고 일어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기괴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정변이 일어나도 큰일 터지게 생겼다라고 작심합니다. 그랬더니 호러스 알렌, 친조선이고 고종을 좋아했던 선교사 겸 의사. 이 사람이 1905년 을사주와 그 즈음에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는 로마를 불태우며 노라는 네로와 다를 바 없다. 무기들과 놀면서 시간을 축낸 지도자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는 이제 음울하고 차가운 침묵의 아침이 되어버렸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로 평가를 내리고 호러스 알렌은 을사조약 즈음에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게 이 사람입니다. 아까는 집을 세웠어요. 근데 집을 세우기 전에 집을 버린 게 아건 파천인데 우리들이 아는 건 아건 파천 한 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도가 8번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공사관 도망가려고. 그 8관 파천이 불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알 텐데 이게 워낙 장황하기 때문에 쭉쭉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지금 그 당시에 정동에 있었던 러시아 공사관의 망루입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6.25 때 다 불타고 저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그 국교를 재수립할 때 그때 러시아 때였나요? 소련 때였나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고르바초프 정부에서 이거를 매입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문화재고 뭐 다 좁고 그러니까 여기를 못 사고 건너편 정동 언덕 밑에 있는 지금 러시아 대사관 부지를 샀죠. 유서가 깊은 데입니다. 그런데 5개국에 8번에 걸쳐서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모군란 때부터 그때 일본, 그 다음에 청일전쟁 때 미국, 또 그 당시 또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러시아 하면 성공했고 나중에 또 미국을 또 러일 전쟁 때 2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수박을 받았죠. 미관 파천 동학 때 1번 조선 왕국의 급박한 요청에 의해 나는 필요한 경우 왕족과 고위 관료의 파천을 수용하겠다. 비상시 왕의 파천을 약속했다. 라고 그 당시에 청일전쟁 당시에 미국 주재 공사가 보고를 하니까 미국 국무부에서는 당시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는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때 고립주의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였고. 그랬더니 안 되니까 이제 영국 공사관에 또 접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무시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몇 년 있다가 민비 시의 살해 이후에 아간 파천으로 미리 다 계획하에 도망을 갔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위기일 때마다 이 사람은 국가를 챙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일신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 도망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 파천은 무슨 나라를 위한 무슨 망명라고 그 하나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일종의 맥락을 보면 진짜 이자는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조가 둘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선조하고 인조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행동방식이 똑같이 모르겠어요. 그러고 1월 12일에 대한제국을 하늘에 구하고 13일에 황제를 선포했단 말입니다. 10월 12일입니다. 10월 12일. 10월 13일 다음 날 알렌이 당시 미국 공사였던 알렌이 본국에 전보를 보냅니다. 왕이 우리 공사관에 올라 그런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왕이 도서관을 만들더라. 우리 공사관 옆에. 그게 지금 중명전이에요. 을사조약을 체결한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유사시에 미국이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게 나라 세우고 당일 그리고 2달 있다가 내시를 보내서 미국 공사관에 다시 또 요청합니다. 알렌이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904년에 러일 전쟁 직전에 또 나라가 위험하죠. 자기가 위험하니까 또 알렌한테 또 그럽니다. 전쟁이 터지면 황제가 자기 측근들하고 함께 오겠단다. 그건 자기가 거절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친경 40주년이라고 자기 왕된 거 황제까지 포함해서 40주년 된 걸 성대하게 기념하려고 대파티를 벌리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지금 그 교보문고 앞에 있는 비각 비전도 그때 만든 겁니다. 그 즈음에. 근데 앞으로는 나라 세우고 자기 왕 됐다고 좋아하는 파티한다 그래놓고 뒤로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 프랑스한테 또 한번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러인이 끝날 때쯤에 또 고종이 호러스 알렌한테 한 번 더 가겠다. 이제는 너무 열받아서 알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공사관 담을 넘더라도 태교를 요구하겠다. 사대를 타고 올라도 다 쫓아서 내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국가 불문하고 목적지, 시기를 불문하고 염치 불문하고 자기의 영달과 안위.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기 황실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를 언제라도 버린 자세가 돼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국가에서 국을 버리고 가를 위해서 입법에 의한 자기 독재를 완성한 게 그리고 그 완성된 시스템으로
결국에 망국을 맞은 게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인민의 생사의 탄력권이 나한테 있는데 무슨 이렇게 화를 내던 그런 사람 집이죠.